바쁘신데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선생님 멘트 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AI 연구에 AI 쪽에 핵심적인 기업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행 활동을 꾸준히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남이 창원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좀 프론티어들이 좀 발휘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뭐 공식적으로 첫 미팅인데요. 제가 좀 나름대로 앞으로 플랜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그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잠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비출 건 아니고요.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걸 입 벌리고 먹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걸 좀 기획해가지고 만들어서 필요하면은 TP도 하게 되지만 TP뿐만 아니라 저 위쪽도 도도 창원시도 해서 정말 경남 창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AI에 접목해서 학업 확산이 좀 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해마다 일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9월, 10월 되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AI 연구회라는 클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로비도 하고 필요한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현재 우리 AI 연구회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월달까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 좀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좀 알았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에이전시 분석이라고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오세요. 하는데 에이전시 분석 끝나고 나면은 투비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투비 플랜이 뭐냐면은 내년도 우리 이런 가제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좀 하고 분위기도 만들어서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때 떨어져 있는 애들 막 발맞춰 와서 막 이렇게 갈라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하고 비슷한 아이템이 있는데 이미 사고 공부는 불과 일주 후에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조금은 인공지능 쪽에서도 저희 경남에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되는 분야가 좀 정해질 거거든요. 그럼 우리 배우사들에서 영장을 보면은 이 부분 누구 그래서 사전에 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일일이 전화를 좀 드려서 하시고 있는 기업 소개와 인공지능 솔루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했던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내용을 좀 듣고요. 그 기관 위에서 뭔가 좀 그런 활동을 할 텐데 물론 개중에 어떤 보면 사업이 그때그때 또 떨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개인이 우리 K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좀 시너지를 모아서 같이 한다 그러면 더더욱 나을 수도 있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회가 좀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얘기 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기업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하는 쉬는 기업들 간에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미팅 때 인픽스에서 그 박지선 지사장님 얘기하기를 바쁜데 빨리빨리 합시다. 어떻게 워크숍부터 합시다. 친해지고 몸으로 부딪히고 땀으로 엮이면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얘기 끝나고 나서 기타 톤 시간에 약간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오늘 요청했던 데가 제이미 웍스하고 K데이터랩하고 웨이에서 인공지능 회사 소개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소개를 좀 간단히 요청했습니다. 세 분이니까 한 30분씩 해가지고 가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이미 웍스의 우리 윤희성
기술부장님이시자 홍학박사님 윤희성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JNE웍스의 윤희성입니다. 먼저 AI 연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업력은 좀 짧은데 저희가 하는 디지털 트윈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도 이제 저희 혼자만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기술적인 협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오늘 계기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많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서 많이 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또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과 AI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저희는 AI 트윈이라는 형태로 저희는 이제 명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용어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냥 AI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이제 산업 적용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관계 기업으로 보면은 법인이 총 3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JNE웍스, JNE 시스템, 그리고 JNE 스페이스랩이라는 3군데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지금 거기에 따라 이제 회사도 보면 과천에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창원에도 사무실이 2개가 있고, 사천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이제 디지털 트윈 쪽과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AI 트윈은 이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이제 강화된 AI 기능을 좀 접목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인공지능 접목했을 때 어떤 게 지금 좀 될 것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리 기반의 다 아시다시피 이제 물리적 기반 환경 하에서 이제 가상화를 만드는 즉 현실과 동일하게 가상화를 만드는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델에 대한 이제 기구학적인 특성이나 그 모든 특성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배경 자체는 보면은 실사화 기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이제 3D 모델링도 다 하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예를 들어 계산 공장이 워낙 커버린다고 하면은 실제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 주요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만 3D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이런 벽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사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배경을 두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힐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인도루프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 실제 하드웨어를 테스트하기 전에 가상으로 물리적인 가상 환경을 구축한 뒤에 제어기 물려서 테스트를 하는 부분들을 힐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여기 따라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연결돼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AI 개념인데 보통 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하고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희는 보면 데이터하고 어떤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이제 AI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AI 쪽 접목하는 게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접목했던 게 산업 현장이나 일반 생활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영상 인식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알고리즘들을 도출해서 현장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마지막에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드웨어는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알고리즘 개발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처리해야 돼서 이 용량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뭐 제비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FPGA 보드로 사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들은 저희 이제 전문 업체들과 컨택해서 저희가 협력 관계 유지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해도 됩니까? 그러면 네? 저기 FPGA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짜증났어요. 이게 이제 좀 플레임을 제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의 좀 제가 지금 풀로 생각이 안 나서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의 이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기능적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구되고 이제 군에서 이제 특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시고요. 혹시 풀패치 이런 뜻이 아니 풀컨저 저기 하려고 그게 그
아무것도 칩 안에 아무것도 회로가 구현이 되지 않은 칩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 회로를 설계를 한 거를 그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회로 꼽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쓰는 거죠. 하드웨어를. 저희는 뭐 칩들을 계속 꽂아야 판에 문터비를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좀 두 번째 하는 게 보면은 이제 그 NEC 서버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게 대부분 데이터들이 이제 5G 통신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영상으로 저희는 많이 데이터를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이제 NEC 서버에 대한 부분들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저희 이제 파트너 그리고 뭐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 특히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매틀랩을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하면서 이제 실사 모델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니티나 뭐 프리뷰 3D 등들 하고 있고 또 협업하는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사용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주로 수행했던 크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과 AI 관련된 수행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오셨던 이제 이창석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몇 년 동안 지금 ICT 제조 운영 체제라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대상 기업이 이제 CTR 최근에 이제 센트럴이 업체 기업명을 바꿨더라고요. CTR로 CTR 그 저희 볼조인트 라인에 대한 그 대상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메이저 스캐닝을 통해서 실사화하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 실사화된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메쉬 제너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3차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공간을 만들었고 이 3차원 공간 내에서 그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물리적 특성하고 이제 좌표에 대한 매핑까지 다 매핑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나중에 그 작은 요게 부분이 이제 실제는 이제 AMR입니다. AMR 데이터와 연동해서 실제 현장들에서 운영되는 AMR 환경들하고 그리고 각 설비들에 대한 이쪽 위에 보시면 각 설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대로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AMR 실제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이제 운영하는 환경들까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실사 환경 그대로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AMR을 좀 다양하게 여러 군데, 뭐 2대, 3대 여러 군데를 넣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게 최적이고 어떤 경로가 최적 패스인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간 배치나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뭐 얘를 설비를 옮겼을 때, 혹은 이 설비를 새로 추가됐을 때 간섭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디지털 트윈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업력은 한 4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스 자체가 조선해양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해양 쪽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해양 기자재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실제 개발할 때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힐 시뮬레이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너클붐 크레인에 대한 보면 실제 모델을 이 가운데에 있는 지금 사진을 보면 실제 너클붐 크레인에 대한 실제 사진이고요. 이걸 개발하기에 앞서서 실제 모델과 똑같은 기구학적 모델을 가진 그 3차원 저희 그 3D 모델링,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은 실제로 그 너클붐이 움직이는 그대로 기구학적인 특성이나 모든 이 안에 이제 뭐 실린더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다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회로도처럼 보이게 되는데 저기 안에 보면은 각 장비들에 대한 그 블럭 안에 이제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블럭에 대한 기구적 특성이나 어떤 물리적 특성들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틀랩으로 어떤 환경을 줬을 때 실제로 이 너클붐이 제대로 움직이느냐 그리고 각 장비에 대한 그 특성들, 시뮬레이션의 특성들을 다 보게 되고 이 특성들을 실제 장비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없이 잘 유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질문 하나 했습니다. 네. CAD 모델에서 해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다 하는데 그거와 차이점이 뭡니까? CAD에서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많이 문제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제어기에 대한 특성입니다. 실제로 여기 너클붐을 움직이려면 제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어기에 대한 특성을 보는 거예요. 이 제어기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동작을 했을 때 실제 이 설비들이 실제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구학적인 특성에서 얘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런 특성 다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라는 대부분 다 움직이고 거기에 따른 뭐 동적 특성이나 물리적인 뭐 기구학적인 특성들은 되지만 저희에서 보게 되는 거는 보면 예를 들어 실린더 하나가 보면 펼 때 보면 실린더가 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압이 얼마나 걸리고 여기에 따라 등등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유학적인 특성이나 정리적 특성들까지 저희는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석을 하고 거기다 분석을 해서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튜닝 작업들에서 이제 모델을 또 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할 CA 해석할 때 어떤 조건값을 주는 부분들을 네. 헤로드에서 나오는 결과를 해석할 때는 조건값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 단계에 헤로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냥 물리적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이런 특성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제대로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동작을 줬을 때 그 동작을 수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보면 제가 뭐 움직여라는 게 아니라 얘는 10만큼 움직여라 아니면 뭐 출력을 얼만큼 해라 움직였을 때 그럼 다른 모든 기구학적인 여기에 연결된 부분은 여러 기구학적인 특성들이 장비들이 있을 때 붐이 가장 나중에 많이 그럴 때 아마 90도로 됐을 때인데 물건 자를 때 실제 저 기구에 안에 보면은 뭐 유압 펌프가 달려있을 것 같은데 유압 펌프에 압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하는 거죠.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구조에서는 다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건 다 문제는 없는데 그럼 그 안에 그 실린더가 얼만큼 압을 받고 얼만큼 출력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면 이 하나가 문제가 이 지금 펌프를 썼는 실린더를 썼을 때 들어가는 압이 보면은 초과하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한 사례가 저쪽에서 유압 그 실린더 펌프 쪽에서 약간의 물류가 있어서 저기 있다가 축 처지면서 안전사고로 위험한 사례가 안 있었어요. 거기서 사고는 안 났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저 부분 결국 문제는 유압 펌프 쪽에서 물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저 부분을 잡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면 됩니다. 실제로 뭐 설계할 때 보면 그 펌프에서도 다 미리 다 계산을 하고 하지 용량이나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용량 계산을 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저런 환경 뭐냐면 가상 환경들이 보면은 어떤 뭐 무게를 더하지만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여러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들의 조건에서 만약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 저 실린더 동작을 하고 저 압을 견디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가상으로 구매해 온 거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러 환경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이런 환경을 해보는 거죠. 만약 이제 선박에 같은 예를 들면 파도가 치는데 잔잔하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양을 가면 폭풍이 치고 하면 이제 크게 그 위험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발들이 움직이고 이런 장비들이 움직이는 실제로 그런 장비는 움직이지는 않죠.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저 장비들이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해양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좀 많이 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생기원하고 했던 부분인데 앞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는 앞에 이제 너클본 크레인이었다고 하면 이제 굴삭기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굴삭기 동일하게처럼 굴삭기의 이제 그 물리적 모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에 대한 조건들을 다 연결을 해서 각 그 보시면 붐의 이제 그 실린더들 다 하나하나 이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해석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폈을 때 실린더가 얼만큼 압을 받고 하는지 각 연결된 포인트들마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그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해상 풍력 이제 크레인, 해상 풍력 이제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기원 쪽 이제 정밀 가공하는 이제 협동 로봇을 로봇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협동 로봇을 가지고 정밀 가공하는 그 시스템을 이제 하시는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셨던 부분들은 실제 장비들을 운용은 하지만 얘들과 동일하게 디지털 트윈을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가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제어기하고 같이 동일하게 눌렸을 때 뭐 양쪽에서 동일하게 다 움직이는지, 동일한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제어가 되는지를 평가해달라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최근에 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HL 만도라는 이제 그 조향 장치를 조립하는 그 공장 라인에서 이제 REPA 32 라인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공장 자체는 엄청 큰데 대상 공장에서 이제 대상 공정은 저 공정에 대한 이제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었고요. 실제 저희 지금 뭐 몇 개가 지금 오픈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좀 다 놓친 모델인데 그 아리크레인 전체에서 전체 모델링을 다 했고요. 기구학적 모델을 다 끝냈고 거기에는 이제 검사 장비 일부에서 보면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얘들이 이제 뭐 잘 동작을 하고 설비들이 문제 없이 잘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 거기서 요청을 했던 부분들은 이제 작업자들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면 지금도 뭐 보통 마찬가지로 도면들 보고 뭐 보고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뭐 AR이나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장과 그 설계 하는 분들하고 현장을 가지 않아도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실제 이 만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 연구도 많이 됐고 저 공정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우리 그쪽에서는 조금 이 기술이 조금 활성화되고 좀 더 고도화되고 안정화되면 다른 사업 라인부터 해서 다 연결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하시고요. 실제 이거는 만도랑 좀 많이 협력 관계에서 지금도 계속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코어 어노말리 디텍션 알고리즘이 간략하게 네. 그러니까 그 이상 감지 분석하는 건데 그 패치코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보통 그 데이터들이 보면은 이제 정상 보면은 어떤 제품에 대한 어노말리 디텍션하고 뭐가 틀린지 아니요 똑같은 이상 감지하는 건데 패치코어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통 다른 저희가 보면 이제 뭐 분량을 많이 대상을 학습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좀 반대로 개념을 보시면 돼요. 정상 상태를 계속 학습시키고 정상 상태가 안 나온 건 불량이라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열은 그렇게 베이스를 가서 이상 감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적용을 했는데 아주 뭐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이거를 저기도 보면은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실제 공장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라니까 몇 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패치코어라는 방식을 해서 좀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잘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AI가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인식을 활용해서 대부분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에서 작업자 안전이나 그리고 지하철에서 뭐 승객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제 영상 인식 관련된 안전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납품을 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지하철의 승객에 대한 이제 그 위험도 안전에 대한 승객도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유모차나 휠체어에 대한 부분도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업 이제 보시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 보면 저희가 안전선 있지 않습니까? 거길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른 부분들도 인식을 해서 이제 그 상황실에 알려주고 상황실에서 그거에 따른 알람을 하게 되고요. 여기가 아마 저희가 지하철 9호선 광고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촬영을 했던 부분들이고 실제 납품은 그 지하철 그 공사하고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 중인데 이거를 또 모니터링하는 업체도 따로 있더라고요. 중간에 업체가 있고 그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받아서 인공지능 쪽으로 접목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승객의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을 측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저기 아까 지하철 저기에서 끼임도 했습니까? 끼임이요? 예, 가방이나 이런 거 끼임. 그거는 다른 데서 했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게 스크린 도어가 있잖아요. 예, 그 끼임 스크린 도어 하는 거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스크린 도어에서 영상을 하지만 또 다른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업체가 이 업체입니다. 스크린 도어를 자기들로 해가지고 했답니다. 그래서 스크린 도어 쪽은 자기가 했으니 다른 즉 스크린 도어 밖이나 안쪽에서 뭔가를 하는 좀그 디텍션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솔루션을 납품을 했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디벨롭해서 이제 그 지하철 공사에 납품하는 건데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쉽게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전부 다 얼굴이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하겠다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동의를 받아요. 실제로 이거 촬영할 때도 동의 다 받았거든요. 한 분씩 다 받아가지고 저희 이런 거 다 설명하고
거기서 갖고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난감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스쿨존으로 사고하니까 애들이 공주로 너무 탁 튀기 너무 할 때 아까 저 노란 선 들어 뛰어오는데 거기를 그 지나갈 만한 속도고 차가 들어온 거다든지 하면은 아주 건강적 알람을 주고 서로 막할 수 있고 하시는 데 참 좋죠. 이건 인명사고인데 충분히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여기서 좀 파행된 게 지하철 개천이나 이제 버스 그 외부에서 발생되는 이제 승객 폭력 행동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픈포즈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유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이 애매합니다. 왜냐면 어깨동무만 이게 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쓰러진 거 몰려도 이게 또 폭력이 돼서 이게 참 어려웠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100% 됐다 생각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폭력에 대한 게 보면 정말 단순합니다.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보면 주먹으로 치는 거, 발로 차는 거 하는 건데 발은 인식을 상당히 잘합니다. 왜냐면은 발로 누구를 도와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발로 하는 건 대부분 인식을 정말 잘하는데 주먹으로 때린다는 그 인식률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가 보실 때 보면 이제 폭력을 인정하는 건 전부 다 발로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발로 하는 건 인식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주먹은 정말 안 나왔습니다. 포인트 잡은 게 전 지금 보이는 저게 답니까? 사람 객체 인식하는. 저건 다는 아니고요. 저 다른 실제 몇 개 정도 잡으셨습니까? 그 점을 말씀주시죠. 예. 관절 중심으로. 대한 아래를 쓰느냐, 오픈 포즈를 쓰느냐, 그 알고리즘 따라가서 오픈 포즈를 할 때는 얼굴을 볼 거냐, 실제 뭐 바디를 잡을 거냐 하면 좀 많이 잡히는데. 네, 바디는 이제 저희가 또 이게 이제 저희 또 한양대 저희가 지원을 좀 받았거든요. 예. 왜냐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한양대 교수님께서 하나도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기술을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저희 이제 인공 이제 사람을 뼈 형태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이름은 개수나 이름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했거든요. 근데 인식은 참 잘 되는데 그 폭력이냐 예. 판별하는 건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희도 좀 많이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거는 제가 해보니까요, 두 가지를 병행하면 좋더라고요. 댓글을 많이 오는데, 하나는 팔 운동하는 이 부분들을 전체 뭐 LSDM이나 어떤 순환행신경망을 쓰고, 또 하나는 폭력할 때의 어떤 좌표가 특징적인 탁 잡아낼 수가 있어요. 폭력할 때는 보면은 얼굴이나 발이나 부분들이 반대로 조금씩 바뀝니다. 반대로 썰어 그러면 무릎 살짝 굽혀지겠죠. 그런 특성을 잡아냈고 그와 같이 두 개를 견주어서 합치고 하면은 조금 올라오고 나중에 한번 하실 때는 참고하세요. 다음 게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거는 좀 강화학습 쪽이 더 좀 가깝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리워드를 주는 게 챗GPT도 사실 앞에 강화학습 시켰거든요. 노가다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저희도 좀 보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요 다음에 이제 장표에서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해양에서 이제 크레인 운전수가 있고 이제 신호수가 있거든요. 그럼 신호수가 이제 보면 이런 신호수는 딱 이게 그 정해져 있습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학습하는 게 참 편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제 아까 폭력 행동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냐면 주먹 각도가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이거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신호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보면은 딱 신호가 있거든요. 손가락을 폈느냐 뻗느냐 이거하고 각도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얘는 신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 신호를 인식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호수에 대한 교육을 보면 내가 카메라를 보고서 이제 우측으로 가라는 이런 신호를 했을 때 이 각도가 내려갔다. 이건 다른 신호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할 때 이제 많이 활용을 했던 건데, 그럼 우리도 이걸 가지고 앞에 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너무 많습니다. 주먹이 이렇게 해도 보면 속도도 해도 다 달라가지고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애를 먹었던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강화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하는데 좀 많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도 개선해야 되고. 그거는 수어 있잖아요. 수어하는 거. 이건 수어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수어는 더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자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학습에 대한 보면 데이터만 많아지는 거지 얘는 인식하는 건 상당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상당히 방대합니다. 수호 자체가 얘는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던 거에서 이제 신호세대 이제 트레이닝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이고요. 혹시 그건 안 됩니까? 저 폭력 상황에서 비디오 말고 오디오도 함께. 오디오가 많이 밀릴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오디오 같은 경우에 폭력 상황에서 조용히 폭력을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디서 과음 소리도 날 거고. 중요한 얘기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특정 주파수 이상 뭐 누군가 옆에 여자가 있었으면 비명 소리도 지를 거고 그 상황을 봤을 때 어쨌든 뭐 오디오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건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해봤습니다. 오디오는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한 이 부분에 하면 재밌는데요. 이게 전부 다 개인정보하고 오디오 하면 또 법적인 규제 더 많을 거고 노이즈 필터링 하려면 더 억수로 근데 비디오보다도 낫지 않겠습니까 오디오가? 근데 아까 말한 노이즈 필터링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걸 걸러내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저희가 많잖아요. 엄청 많은 게 돼. 노이즈 사운드를 필터링을 하게 되면 노이즈는 사실 굉장히 함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는데 꼭 요거는 저런 공공적보다는 산업 현장에서 노이즈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이상만 걸어내는 그거는 산업적인 측면은 좀 많이 적용되는 게 보면은 그 장비들의 회전에 이제 주파수들이 다 달라지니까 정상 동조할 때 주파수와 이상 동조할 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가능한데 그 폭력 행동은 그건 미처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건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도 이제 저희도 하나의 이제 저희도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보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나 뭐 혹은 이제 수소 차량이나 혹은 수소 선박 전기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게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수명을 예측할 거냐라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보던 부분들은 대부분 그 배터리를 다 측정해가지고 현재 상태와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수명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곡선에 따라 언제쯤 얘가 수명을 50% 70% 이하거나 50% 이하 내려간다. 라는 거를 이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예측을 했던 건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지금 서울버스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서울버스에서 보면 실제 저기 우선 노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이 이 버스가 우선한 노선이 보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도로에 대한 환경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느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차가 정체할 때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차가 돌고 들어오면은 이제 배차지에 들어오면은 그냥 무조건 충전을 한대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보면 언제 충전을 해야 되고 얼만큼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공지능으로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즉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배터리의 성능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고 이 배터리가 지금 언제 이하되면 수명이 언제쯤 예측된다는 부분들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난방을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겨울에는 또 난방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승객이 많이 탔을 때 적게 탔을 때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좀 같이 계속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 하나의 이제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를 아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충전된 이 양이 언제 다 소모되느냐 그거를 예측하는 건가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 그 배터리 상태. 우리 저희 행중 에코 충전 보면 배터리 이렇게 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한 바퀴 돌고 오면 얼만큼 배터리가 남는다라는 것도 예측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가 계속 가면 이제 원래 보면 충전하더라도 원래 100%다 전 용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보통 50% 정도, 70%라고 하는데 거의 70%에서 50% 이상 내려가고 하면 배터리를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는 재활용할 거냐, 폐기 처분해서 이제 뭐 할 거냐라는 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시기가 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5년이나 3년이나 이런 시기를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사용할 때 다르잖아요. 배터리를 보통 저희도 보면 충전할 때
몇 프로 이상 떨어지기 전에 계속 충전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를 언제쯤 했을 때 언제 충전하고 했을 때 배터리가 지금 더 수명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이터들 이제 그 데이터 커브 곡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좀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여기는 저희가 더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서울버스에서는 상당히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어차피 그냥 그 버스 회사 그 버스를 만드는 그 업체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바꿔버린대. 그냥 바꿔달라면 바꿔준대. 그냥 배터리는 그 1년 몇 년에 이제 10년 안에 무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중요한 걸 보면 현재 상태도 중요하지만 얘를 다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팔 수 있느냐 뭔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저그 캠핑카 요즘 그쪽에서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 상용화돼서 지금 쓰고 있는데 얘네들은 무선으로 계속 받아요. 자기 센터에서 배터리 상태 자기가 그 캠핑카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면서 개별적으로 이 다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쪽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캠핑카가. 네. 버스도 있고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창원에 그 CTMS라는 이제 배터리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랑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CTMS는 보면 이런 대형 버스나 이런 게 아니라 소형 뭐 스쿠터나 이런 작은 거에 이제 많이 이제 배터리를 하시는데 거기도 유사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팩 그 상기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납품하고 나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정확하냐에 대한 측면들도 아직도 저희도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아직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경영해서 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저희가 이제 인천 공항에 보면 3개의 배수 관문이 있습니다. 이 배수 관문이 이제 인천에서 꼭 필요한 그 관문들인데 이 관문들이 보면 이제 비가 오면 당연히 수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물이 찼으면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보낼 때 보면 이제 바다에 있다 보니까 조수관만의 차에 따라 내보낼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비가 왔을 때 앞으로 온다고 하면 얼만큼 수위가 올라가고 언제 방류해야 되고 얼만큼 방류해야 되느냐 라는 걸 결정을 하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달라라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왜 디지털 트윈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3D 모델을 만든 거랑 마찬가지고요. 배수관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방류 양과 그 실시간 모니터링 되게끔 연동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으로 저희가 앞에 했던 건 대부분 영상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아까 보면 수소에 대한 부분들, 연료전지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박 쪽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버스도 있지만 이제 수소 연료 추진 선박이나 그리고 그 전기 선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는 걸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일부 이제 장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유무나 이런 부분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산업적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단조 공장에 적용했던 겁니다. 그 단조 공장에 지금 보면 아래 그림 보면 이제 단조 프레스가 17,000톤 단조 프레스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열로도 있고 요멜도 있고 이제 그 크레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공장 내가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작업자 안전사고들이 좀 많이 됐고요. 또 특히 이제 밀폐 공간에서 이제 가스 누출 때문에 뭐 질식에 대한 사고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갖춰줬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작업자가 위험구역에 들어왔을 때 위험구역에 대한 이제 작업자 인식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에 따라 이제 지금 요구했던 개념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금 그
이렇게 지금 그 3D 모델링을 준비했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또 노조의 반대입니다. CCTV로 촬영을 하면 내가 일하는 걸 모니터링을 한다,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많아서 노조에서 한 4개월간 이제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단축했고 아바타가 들어가는 상태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크레인 쪽에 관련된 거고요. 조선해양 쪽에서 많이 이제 크레인을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크레인 사고에 대한 예방에 대한 측면들을 하고 이제 관제할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이거는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사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지하철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했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레이블링하는 작업들 그냥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냈던 내용들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스크린 도어가 있기 전에 스크린 밖에서 이제 보면 승객에 대한 이제 정보들, 승객들을 파악하고 유모차나 휠체어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안전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뭐 보면 뒤에 많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끝났네. 이거는 이제 지금 넘어가지고 보여줘야 되니까 싶은 거 하나 왜안 나가지? 이거는 저기 필요 없고. 이게 이제 그 단조 프레스에서 일단은 이건 허락받고 저희가 촬영했던 내용들이고요. 실제 저 구역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저 작업자가 이제 중간에 이제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그 프레스 오퍼레이터가 저걸 미처 못 보면 사각지대가 분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자의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뭐 크레인에 대한 부분이고 현지 제철에 실제 적용했던 내용들이고요. 작업자가 이제 그 크레인을 운영을 할 때 작업자가 이제 그 안에 들어오는지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됐던 내용들이 뭐냐면 이때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잠깐 보셨지만 앞에 보면 작업자가 통화하다가 이렇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가 누군지 찾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쪽에도 그랬던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작업자들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핸드폰 통화하면서 작업으로 들어와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다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접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그 발표 중에 많이 좀 코멘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금 그 했던 내용에도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메탄의 활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시는데. 랩틀랩이요? 네. 거의 지금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 사용하는 거 보면은 한 70% 이상 정도 대부분 랩틀랩 다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저거 없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K데이터랩 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회사 소개는 간략히 이제 배경이 좀 있어야 되니까 간략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으로 사실은 뭐 회사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수익을 창출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성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했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식품 공장 스마트 공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마트 햇섭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제 데이터 바우처 공급 기업이라든지 AI 바우처 공급 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은 이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21년에는 이제 창원시에서 했던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 주관 기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작년에도 뭐 스마트 공장, 공방, 서비스 사업 등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걸 가지고 작년에 이제 발명대회라든지 경기대 등을 진출한 상태고 저도 한 16년 정도 개발하다가 2018년에 기술 창업을 해서 좀 개발 전문 회사로 진행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는 뭐 DX 컨설턴트라든지 그런 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식품 관련된 대회 같은 데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약 13년 정도 중에 10명 정도 지금 개발자로 고경력 개발자를 위주로 해서 팀을 꾸려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흔히 아시는 이제 스마트 공장하면 이제 MES 이제 주로 해서 식품 쪽으로 특화해서 MES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스마트 해썹이라고 해서 기존의 해썹을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고 스마트 해썹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위변조 방지 부분이 가장 이슈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체인을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MES랑 스마트 해썹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지능형 AI 시스템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전에 제가 청청사로 이 제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보유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라벨링 툴은 자체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브릿지라는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툴은 내부에서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식품 가공 쪽에 비전 검사의 학습 데이터 생성이라는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저희가 AI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AI 쪽을 진행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식품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 진출했던 부분.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업체들이 제일 안 하는 분야. 그리고 식품 제조 같은 경우는 아직 디지털 전환이나 스마트 공장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비율도 높고 실제 내부적으로 진행할 역량도 많이 부족해서 외부의 이런 협력업체 그리고 컨소시엄 업체들이 필요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유관 검사로 하던 저희가 첫 번째 적용한 게 누룽지 공장이었습니다. 누룽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자 모양처럼 예전에 가마솥에서 이렇게 생산을 했었는데 여기 조금 잘 나오네요. 이렇게 전자동 공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누룽지 공장. 밥을 넣어서 오븐에서 이렇게 16cm 크기의 누룽지를 만들어서 뒤로 넘어가면은 이거를 이제 냉각을 하고 분쇄를 해서 포장까지 전부 자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누룽지에 산 부분이 있는 거를 사람이 여기 서서 빼내고 있습니다. 공장은 전자동이지만 여기 품질 검사하는 부분이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거를 비전 검사로 해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등급 오케인지에서 나눠서 이제 많이 판 부분들을 대출을 시키는 역할을 1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 지금 누룽지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데이터도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진행해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설비의 데이터 그리고 외부의 환경 습도 그리고 이제 설비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 그 다음에 이 오븐의 상태들이 이제 설비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전 검사한 품질 정보를 합쳐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정 제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 4개의 라인에 대해서 이제 그 공장장이 그날의 온습도, 계절, 그다음에 원 제품의 좀 상태라든지 원제품이라고 하면 재료는 이제 밥이죠. 그런 거를 판단해서 이제 암묵지 형태를 했던 부분을 저희가 공정 제조화를 하고 있고 그거를 간략하게 이제 도식화하는 게 좀 거창합니다. 이름은 이제 스마트 리포터라고 지었는데 지능형 식품가공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그 사람이 판단해서 하던 가공 조건을 저희가 수집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시스템, 햇서, 센서 데이터, MES 등에서 다 수집을 하고 데이터 ETL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적용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공 조건, 품질 결과 비전 검사의 데이터를 합쳐서 결국 이거를 시각화하고 레시피라고 표현한 게 이제 최적 조건이죠. 뭐 얼마 정도의 시간으로 얼마 정도의 가공 조건으로 해야 된다. 오늘의 온도는 이러니까, 오늘의 습도는 이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고 저희가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제어입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아까 보신 부분을 제어하는 것까지 목표해서 지금 여기는 스마트 공장 기초 데이터 사업, 그 다음에 고도화까지 해서 3년에 걸쳐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시뮬레이션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는 아직까지는 범용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업체들의 초기 설비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 조건, 원료 특성에서 원재료 온도, 습도, 가열 시간, 온도, 압력 이런 부분을 들어가서 시험 설비 처리 그리고 오차 발생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설비가 좀 여러 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마다 최적 생산 레시피 조건을 이제 표현하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스마트 리포터라고 해서 개발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 아까 얘기드린 스마트 해석은 지금 실제 업체들한테 적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 해석이나 MES 이런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제 식품 회사들이 이제 불편한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해석 관리 같은 경우는 회사에 한 20명 있는데 해석 관리자 1명 말고는 세부 내용 잘 모르세요. 근데 때마침 저희가 또 챗GPT가 나와서 그 중에서도 사실 챗GPT를 그런 중소식품 지역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근데 이제 그 스몰 버전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알파카 7B 가지고 일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ES, 스마트 해석 이런 저희 조건,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회사 내에서 이 질의응답이 가능한 뭐 이름은 챗GPT라고 붙였지만 라마나 뭐 다른 모델로 작은 모델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품질 담당자가 없어도 그 CEO나 담당자 실제로 생산 담당자의 질문 지금 점검 뭘 해야 되냐 오늘 일일 체크를 뭘 해야 되고 뭐가 빠졌냐 여기에 이 설비의 한계 기준이나 온도는 몇 도까지 돼야 되고 언제 뭐 어떻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냐 이런 질의 응답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 부가적으로 붙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누룽지랑 몇 가지 지금 그림에 없는데 육류 쪽에 비전 검사를 하면서 추가로 좀 요청이 온 게 이물 검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품질을 검사하고 나서 이제 포장하기 직전에 포장을 하고 나면 금속 검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돌, 유리, 벌레 등 이런 이제 크레임이 들어올 만한 이물들이 포함이 된 상태로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업체들은 상당히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한두 건에 대해서 좀 심하면 2달 판매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까 비전으로 안 잡히는 이 탄수화물 이외의 성분들의 스펙트럼을 뽑아서 검사할 수 있는 초분감 검사기를 달아서 이 부분을 이제 이미지로 검사하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늘 같은 경우도 이제 깐마늘 공장을 가면은 대부분 앉아서 아니면 서서 이렇게 육안으로 다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마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공각이라든지 그리고 썩은 부분들이 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을 골라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스마트 공장 진행하는 마늘 이제 업체에서 초분강이나 비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검사가 가능한지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식품 회사들, 중소식품 회사, 실제 전산 담당자가 없는 업체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우인화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하시죠. 알파카 모델 아까 썼다고. 네, 이거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써보니 좀 그렇던가요? 일단 그 한글이 잘 안 돼서 네, 그건 요거를 일단 근데 저희가 목적이 되려면 한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얘기한 것보다는 그 뭐지 거기 적히기로는 뭐 A100까지도 뭐 3시간만 학습이 될 때는 속도가 훨씬 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공개된 거 말고 조금 더 튜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SFT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에는 이 회사별로 이 회사 내부의 정보들은 사실 뭐 지금도 올라오고 있지만 챗GPT에 이제 업로드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부 정보를 올려서 이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내부에서 이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결국에 필요하긴 한데 이 운영비를 생각했을 때 저희도 이 월정액이나 이런 거 클라우드 비용 같은 거를 실제 적용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비용을 지출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정확도도 정확도인데 경량화랑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제일 작으면서도 그 성능이 좋은 거를 일단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그 식품업체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특히 대표님들이죠. 그러면 상당히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해썹 담당자가 뭐 20-30명 있는 회사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퇴사하시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 해썹을 1년에 한 번만 검사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직원들이 실제 부실험으로 나왔을 때 대응을 못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면은 실제 유료라도 충분히 쓰실 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이걸 좀 최적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저희 그 연구에서 볼 때 하신 거라 내용도 좀 있어서 좀 쓸만한 튜닝이나 모델이 나오는지 궁금을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있는데 네. 비전 쪽에 주로 많이 하신 저희가 원래는 이제 솔루션만 공급을 했는데 저희가 양분 판정 딥러닝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았거든요. 특허를.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양품이지 불량이지.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술을 추가로 해서 이제 추가 출원을 했습니다. 뭐냐면 등급. 저희가 이걸 아까 누룽지랑 소고기랑 두 군데 하고 있거든요. 누룽지도 많이 탄 거부터 적게 탄 거에 등급을 매기고 소고기도 저희가 흔히 일반 시중 유통되는 거는 도매사에서 이제 투볼이라고 하는데 투볼의 레벨이 7, 8, 9가 있습니다. 레벨이 7, 8, 9 해서 투볼이 왔을 때 7은 일반 식당, 8은 조금 이제 고급 식당, 9는 이제 최고 선물 세트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회사 직원이 몇십 분 있어도 한두 명밖에 그 구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쪽 대표님하고 이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판정을 하자 해서 그 양불 말고 양품 중에서도 등급 매기는 걸로 지금 그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비전 검사나 이것도 조금 특화가 보니까 뭐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도 돼 있고 AI 바우처도 돼 있는데 데이터 쪽에 네, 이거 라벨링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폰의 시스템을 노가다를 많이 할 텐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손쉬운 방법,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오토라벨 박사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하면서 실제 5만 장 할 때 그때 한 5명 정도 작업을 했는데 그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아까 저희가 툴을 자체 개발해야 되겠다고 얘기 드린 분이 그 오토라벨링 때문입니다. 즉 초반에 이제 그 5만 장의 작업 중에 5천 장만 미리 작업을 하면 그걸로 초기 모델을 만들어서 나머지 4,500장에 대해서 오토라벨링이 되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 딥러닝이 가능한 이 이미지 숫자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특허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게 결국에는 제품을 종류별로 각도별로 찍은 다음에 양품 말고 분량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서 이미지 합성을 합니다. 그 저희가 지문할 때도 딥러닝 할 때 실제 지문의 이미지만 그대로 쓴 것보다 거기서 95%에서 5%를 다 노이즈를 준 상태로 실제 저희가 찍으면 그렇게 똑같이 다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제네레이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 양보다 10배가 많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조금 노하우나 이제 그 주요 기술로 가져가려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토 라벨링은 저희가 모델을 넣으면 아까 저희가 한 툴에서 그 라벨링이 됩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거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핵심적인 어떤 네. 알고리즘이나 솔루션 하나만 되게 많을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뭐 오토 라벨링이나 아까 뭐저 데이터 라벨링 하는 데 있어서 뭐 핵심적인. 핵심적인 거 하나만 저- 얘기하면 못하고 저희의 이제 차이는 기존에는 이제 상용 제품이 사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비정형사. 근데 그 뭐 콘큐럭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좀 큰 회사들 그 많이 수아랩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는데 차이는 거기 업체에 식품을 할 거냐 물어보면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 정확도를 뽑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 했을 때 이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게 ROI가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 제품별로 이제 뭐 지금은 한 3개 정도밖에 없지만 마늘이랑 뭐 이제 쌀 가공 이제 누룽지죠. 그다음에 뭐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하지만 그 식품의 그 제품별로 이 데이터 생성 기술을 가지는 거를 이제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5,000장 하고 나서 네. 오토라벨링 4,500장 된 게 네. 다시 사람이 다시 볼 아, 거잖아요. 검수를 해야 돼요. 네, 검수할 때 네.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왔던가요? 그 누룽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지 박스로 라벨링 하면은 네.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게 사실 뭐 아까 이미지에는 이렇게 이제 폴리곤으로 돼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나 이런 성 처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박스로 라벨링 하는 걸로 지금 좀 그 진행. 오브젝트 디텍션 말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건 없습니까? 아직은 그건 없어요. 네. 그게 저희가 툴을 그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90% 정확도라고 하면은 네. 만약에 누룽지 같은 경우에는 그 금방 얘기 드린 거는 네. 오토 라벨링 얘기고 네. 품질 검사 정확도는 95% 이상. 95%. 네, 그럼 20개 중 한 개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 F1 스코어도 설정한 게 이제 양품의 분량으로 가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종적으로 사람이 그걸 떼내거나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분량이 양품으로 가는 것만 이제 막고 있어서 그거는 예. 그 스코어가 더 높습니다. 비전 쪽에는 카메라를 좋은 거 쓰면은 아, 얼마든지 네, 되니까 사실은 예. 생강 공장에 스마트 공장 이런 데다서 컨디지가 비싸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체력을 하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도 근데 3,500원 싸진 않습니다. 저희 좀 아유 가격을 아유, 떨고 아유. 싶은데 포지셔닝 랩을 제가 들었는데 굿닭 같은 닭 시리즈도 아니고 이런 돈 많아가지고 맨날 병원하고 연계하고 저도 백병원에 친구들 많고 있는데 데이터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핵심이 뭐냐면 요겁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백그라운드를 작동하다가 자연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 보면서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데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 AI 우리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단장님께서도 병원 가시면 의사가 어디 아프셨으면 물어보잖아요.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까 의사가? 대답하고 나서 그 대답에 대한 꼬리를 물고 유도질문 같은 거 하죠. 문제를 문진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병원 왔으니까 좀 정확한 검진해서 CT 한번 찍읍시다. 배 한번 발라봅시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엑스퍼타이즈 AI라는 그런 인공지능 기법인데 일단 의사가 자기의 어떤 백데이터, 의학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 증상에 대해서 그 다음 유도질문하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계속 데이터를 훔쳐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챗 GPT도 요 영역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사실은 그 넷플릭스의 그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베이지언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만 공개를 다방면으로 이제 클러스팅 해가지고 이 사람 연령별로 해가지고 또 추출하고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추출하고 이 알고리즘 섞어서 하는데 저희들 섞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간단하게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액션하는 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도 좋아한다. 이런 것들 약간의 크로스오버가 몇 개 안 되는데 요거는 병명별로 전부 다 연관성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계속 컨텐츠 쌓고 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 만들어가지고 요걸 지금 개발하면서 목표를 지금 5월달에 무조건 지금 푸시하면서 지금 내려고 지금 직원들 쪼고 있는데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왔을 때 어디가 푸세요 그러면 나 지금 콧물이 납니다. 이제 엑스퍼다이즈 DB가 콧물이 나면 감기일 수도 있고 몸살 수도 있고 비염일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만 묻어주면 나온 거죠. 콧물 색깔이 어떻습니까? 콧물이 뭐 나는데 기침이 납니까? 열이 납니까? 그러면 기침 안 나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는 비염이 너무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AI가 찾아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AQ라 해가지고 이런 증상을 물어보는 오토캐션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사실 많은 노가다 작업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간단하게 요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다는 걸 딱딱 넣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이 사람한테 계속 행동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좋은 것 같은 거 그냥 퍼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이 사람 고질적인 걸 갖다가 이제 잡아내면 한 번씩 이제 RPG 오메가3 먹어라 이러면 이제 그걸로 수익 나오는 거죠. 1단계가 지금 됐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붙여가지고 뭐 하고 하는 것들 다 지금 준비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쇼핑몰, 결국은 쇼핑몰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인데 지금 그 알고리즘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 만들어 놓고 테이블 좀 만들어서 지금 계속 데이터 쌓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만간 나오면 이제 대박이 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한번 보십니다. 4천만 땡겨주시면. 이게 저기 챗 GPT 같은데요. 챗 GPT보다는 사실은 좀 더 복잡죠. 챗 GPT도 처음에 앞에 부분에 노가다로 사실은 강화학습 한 다음에 2022년 그쪽 데이터만 모았기 때문에 2023년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물어보면 좀 약간 이상합니다. 근데 그 노가다 좀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앞부분에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하루에 계속 컨텐츠를 수십 개, 수백 개씩 모으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제 플랫폼이 되면 그때부터 병원도 붙고요. 계속 붙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염이 있거든요. 예, 비염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 몇 가지 질문하고 비염이라고 그래서 기분이 아파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제가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똑같은데 음식 조절을 뭘로 하면 될까? 나는 나이가 여러 사람이니까 니 나한테 추천하는 거 뭔가 이제 처방에 해당되는데 왁징이 처방보다는 식생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요거 해주니까 푹 왔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이거는 그냥 생활 플랫폼을 가지 의학에 붙는 순간 저는 계속 그 경찰서 왔다 갔다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식약 동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걸 약은 뿌려봤습니다. 저도 진짜 삼성 나와가지고 이유 없이 10개월 아팠는데 먹고 밖에서 이거 때문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카나다 뉴스 같은 걸 다 모으지만 이걸 검증되게 식품 영양학적으로 이런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는 것 같다가 검증하기 위해서 박원집에서 넣고 또 뭐 친구가 또 있는 또 서울대 분당병원 같은데 거기도 연결해서 다 병원 산부인과부터 시작해서 한 14개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병명으로 지금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이상하게 또 연령이 돼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나라별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되면은 음식이 좋은 음식들이 크로스오버가 돼가지고 수출이 되고 밀키트로 이렇게 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포닌이 되게 많다고 해서 인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포닌 때문에 우리가 산삼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사포닌 그 인삼보다 100배 좋은 게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무슨 냄새나는 청국장 냄새나는 예매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가 계속 뚫으면서 우리 그 플랫폼 올려보면 고객 쪽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 좋은 음식들을 먼저 우리가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음식에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사실 2단계, 3단계는 아까 그 정현호 교수님 말했던 그런 그 웨어러블 옷을 입어가지고 여기서 심박동이라든지 사실 시계는 한정돼 있습니다. 데이터를 넣는 게. 웨어러블로 가면 일단은 뱃살 나오는 것도 잡을 수 있고 그 압박 때문에
그다음에 땀 분석 다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또 하드웨어 정도도 준비하고 있고, 보게 되면 저희들은 나이키 같은 브랜드로 스포츠웨어라든지 헬스케어 두 가지 브랜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면 그거는 완전히 빅데이터죠. 그걸로 여기서 조금 더 고도화하는 것도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그 국방사업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했는데, 일단 다음에도 기회 주시면 저쪽 부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품학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만들 때 좀 도움 얻어가지고 여기다 좀 앱을 개발할 때 이제 방언지구 쓰는 감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감된 호복 이런 식으로 좀 늘려봅니다. 아유, 뭐 대단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상당히 뭐 괜찮은 서비스 같은데 사실 되게 예민한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네. 의사라든지 뭐 처방 이런 식품 쪽으로도 본점, 식품 쪽으로만. 처방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은 우리 건강기능식품도 사실은 예. 개별 인증 같은 거 받고 있는 그들의 문제지만 이런 플랫폼은 처음에 할 때 예. 이렇게 동의합니다 다 체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중간중간 예스원으로 그래서 노란 콧물이 흘립니까? 그러면 예스. 고지혈증 사람은 퇴근하고 나서 집에 이제 잠들기 전에 자꾸 이게 뒤가 눌립니까? 이런 것들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문제가 없고요. 식품을 레코멘데이션 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김해 토탈스가 있는데 김해가 그 규제 혁신 그 샌드 뭔가 그게 돼가지고 그 화상 그 원격 진료까지 일단 오케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플랫폼만 되면 주변에 병원들 좀 연결해서 저기 원격 진료까지 지금 계속 붙이려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만 되면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헬스장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형 처방도 붙이고 다 붙이는데 일단은 1단계에 음식을 갖다가 먼저 한 이유는 접근하기 쉽고 또 제가 해본 결과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식 잘 먹으면 사실은 안 보고 칩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프로치를 합니다. 알고리즘은 뭐 스마트 팩토리도 뭐 리그레션 기본으로 가고 뭐 보통 AI 하면은 보통 문제가 분류 문제랑 리그레션 문제 두 개 크게 나뉘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을 나눠지는데 이것도 그거 갖다 계속 콜라보레이션하는 그런 네.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부분에서 음식 중에서 네. 삼겹살, 네. 배창, 네. 목창 네. 이런 거의 학기피 식품이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먹지 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과, 뭐 귤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계속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추천하는 음식들이 좀 집약되거나 뭐 그런 분명히 저희도 이제 데이터 이거 오픈이 되면은 예. 집약되는 어떤 데이터나 몰린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넷플릭스 얘기하게 될게요. 넷플릭스 같이 그 내가 액션을 좋아하는데 계속 액션 영화 뭐 레코멘데이션 하잖아요. 예. 그러면 넷플릭스 떠납니다. 리텐션 전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이셉션하게 좋은 걸 계속 리코멘드해도 이 사람이 이쪽이 아니고 가로 세로로 보면서 의심되는 것들 갖다 중간중간 이렇게 오토케이션으로 던져가지고 이 사람 반응 보면 이 사람이 여러 그러니까 베이지안 써가지고 50대 50인지 이 사람 예를 하면 70%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 탁 질문 던질 때 예스가 될 때 요거 말고 요것도 다른 컨텐츠 줘야 되겠다.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죠. 한쪽만 계속 주면 식상합니다. 그 다양성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 튜닝 작업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출시에서도 계속 데이터 보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좀 느낀 게 개인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마이 데이터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마이 데이터만 하면 안 되고 그 개인의 군집된 그 크로스오버된 것들 다양한 면으로 그러니까 보통 뭐 만약에 뭐 고지혈증을 걸리신 분들이 만약에 그 지방 음식을 많이 먹는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그게 있으면 만약 그분도 자기가 뭐 로그인해서 어제 뭐 드셨나요 했을 때 뭐 삼겹살 먹었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우리 복잡히 아닙니다. 무조건 간단하게 예스 오고 이 사람이 어디 갔다 먹은 게 다 잡힙니다. 그게 이제 컨텍스트 어웨니스 엔진인데 예를 들어서 고지혈 뛰는 사람이 계속 삼겹살 먹고 있잖아요. 예. 어디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혹시 구글 나고 쓰십니까?
우리 안드레스 구글 나왔으면 내가 어디 갔다 나오면 바로 잡잖아요. 네. 그래서 별표 5개 매기를 하잖아요. 네. 그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사람인데 계속 국밥 먹고 돼지국밥 먹고 뭐한 일주일에 한 5번 먹고 하면 이게 그 엔진이 여기 있는데 이 엔진이 서로서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띄우는 부분이 뒤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이런 겁니다. 백조가 밖에서 보면 되게 우아하잖아요. 근데 물 밑에는 엄청나게 가잖아요. 근데 사실 AI랑 이제 빅데이터가 막 밑에 두고 있지만 접근할 때는 고객이 이거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챙겨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로고가 제가 만든 건데 엄마가 T고 W가 I입니다. 엄마가 좋은 장소를 하듯이 계속 이렇게 먹는 거 하다가 나중에 이제 행동 습관부터 그다음에 의식주 다 잡는 거죠. 옷도 저희들 나중에 개발하게 되지만 또 마스크 같은 미세미세 같은 거 아침에 딱 떴을 때 저는 미세먼지 비염이 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도 그냥 팝업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스크 사도 유도도 하고 그래서 의식주를 다 잡는 게 이제 생활 앱으로 지금 플랫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음식 먹는 걸 1년에 통계가 대충 짐작해 보면 거의 유사해요. 하여튼 뭔가 달라지면 1% 달러를 바뀔 것 같은데 이걸 좀 자극적으로 이런 걸 보면 이거 보면 안 좋다. 자꾸 워딩 내지는 뭐 이거 주면은 조금 의도적으로 좀 추천하는 음식을 먹고 하면은 좀 체질도 바뀌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좋은 거거든요. 나오게 되면 많이 써주십시오. 예, 꼭 연락주십시오. 앞쪽에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데이터 수집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가지고 이거 너하고 비밀인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네이버에 네. 블로그도 많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가 전환하지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 분들에게 끼운 이유가 그거고요. 예. 일단은 이분들을 설득하고 자료 받고 이러고 과제 따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자료 보고 나중에 틀리면 나중에 하자 해서 전 세계 컨텐츠 그다음에 그 학술 논문집 이런 것들 다 그냥 노가다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료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찾아뵙고 또 전문의한테 찾아뵈서 이게 사실 위험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깹시다 이런 작업을 이제 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거기서는 뭐 AI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데이터 수집,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까 그 부분이 참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일단 논문도 좀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해보시면 알겠지만 구글링 하다 보면 대부분 한 80% 이상 90% 되게 정확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로 병원들이 많이 뜨거든요. 병원은 자기 의사의 명예를 걸고 올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양방하고 한 번 두 개 다 접근했는데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에 한의학을 대응하는 그 분과의 1년 예산이 한의학 전체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서울대보다 경희대 한의학과가 더 셌는데 지금 완전 죽여버렸어요. 이게 그냥 오프더 레코드니까 이거 녹음 끄시면 좋겠는데 너무 형님 이거 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제가 요거 의학 쪽 공부할 때 양반보다 한의학 쪽이 좀 더 좀 신뢰가 있었어요. 한의학이 뭐 먹고 이런 건 체형 보정부터 체형의 어떤 보강부터 하면서 어떤 먹는 걸 갖다가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오픈은 안 하겠지만 뒤에 한의학적인 부분도 지금 자료를 모으면서 지금 추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도 있고 제가 여기 도웰이라는 우리 웨이 보감. 도웨이가 말고 도웰이라는 한의원 그 백원장님 계시거든요. 그분 도움 받아서 자료도 수집하고 지금 그렇게 보내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한의학 쪽이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노가다 작업과 그 첨단의 AI와 접목해서 편하게 보겠다는 플랫폼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어프로치입니다. 아까 제목 부분에 AI 아키텍처 가는 거 뭔가요? 요 말씀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게 예. 요걸 그냥 블러링하게 이제 만드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데 일단 엑스퍼타이즈 DB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계속 모은 다음에 사실 여기 중에서도 이제 이거 다 오픈하기 좀 그렇긴 한데 다 100% 오픈하기 그런데 개인의 어떤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사실 저희랑 비슷한 게 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룸이라는 회사는 룸이라는 회사는 100억 투자가 와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미국을 간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는 워낙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좀 저희도 요것보다 더 좀 짧게 할 건데 요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건데 회원가입할 때 7페이지 설문조사입니다. 담배 태우십니까? 안 태우시는 뭐 수원 저는 이거 하다가 7개 페이지 넘기다가 야 이거 누가 쓰냐고 버려버렸어요. 저희는 무조건 회원가입 딱 해가지고 키 몸무게 그럼 비만도 나오죠. 나이 나오면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한 그 수평적인 클래스가 나오잖아요. 보정만 가지고 그다음 내가 어디 안 좋다는 걸 병만 딱 지금 요 딱 두 가지. 요거는 사실 페이지 2에서 나오는 실사 아바타로 해가지고 실감형 인터랙션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추론 엔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요 두 가지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의 어디가 안 좋은지 이 사람 패턴이 이러면 어디가 병이 날지 이걸 제가 예측한데 90% 이상은 정확도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충 적어놓은 게 요 그림인데 사실 이제 요거보다는 뭐 그냥 많이 추론 엔진이지만 추론 엔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 또 항상 들어가겠죠. 아키텍처라는 말은 그렇게 예, 그냥 도형에서 이렇게 아키텍처라는 말은 아키텍처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소프트웨어적으로 아키텍처는 도시화라든지 도표를 아키텍처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체해서 이제 더 딥다운의 아키텍처 만들고 여기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UML까지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얘기하시는 예, UML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뭐 또 질문 없으면은 네. 아유